예, 안녕하세요. 예. 자, 이제 에쿼티를 저하고 이제 하셔야 되죠. 슈에저 기준으로 99페이지 펴시고요. 제가 별도로 서머리를 드렸어요. 서머리 두 번째 페이지, 그 목차 나와 있는 거 일단 열어보시겠습니다. 진짜 하기 전에 저하고 이제 앞으로 6번 동안 한 번에 3시간씩 총 18시간 이제 에쿼티를 하실 건데, 혹시 그 에쿼티 전에 들은 과목들 있으세요? 혹시 오늘 오전에 수업 있었어요? 뭐 하셨어요? 코퍼레이트 파이낸스. 그러면 일단 잠깐 조사를 좀 해볼까요? 코퍼레이트 파이낸스가 지금 몇 번째 시간이에요? 두 번째. 혹시나 이전에 코퍼레이트 파이낸스를 들어본 적 있다? 그러세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라는 과목이 있는 거 아시죠?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혹시 했어요? 그건 다 했어요? 다행이네요. 에쿼티를 하는데요. 우리 과목이 그 CFA 어쨌든 시작하셨잖아요. 몇 과목이나 있는지 아세요? 10과목. 뭐죠? 10과목이 있어요. 10과목 중에서 이제 레벨 1, 2, 3에 따라서 가중치가 조금 다른 거 아시죠? 그러니까 레벨 1에서는 기본적인 툴 관련된 인베스먼트 툴이라고 하는 쪽의 비중이 커요. 대표적으로 FRA 같은 거. 그리고 또 뭐죠? 코퍼레이트 파이낸스, 이코노믹스, 퀀트 이런 쪽의 비중들이 퍼센티가 좀 레벨 1에서는 크고요. 레벨 2에서는 에셋 클래스들, 실제 프로덕트 단에서의 비중이 큽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픽스 인컴하고 에쿼티가 이제 가장 대표적이고요. 얼터너티브, 드리브티브 이렇게가 가장 레벨 2에 가면 비중이 커져요.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만 이 덩어리로 보면, 그러니까 첫 번째 기본적인 툴 4과목, 그 다음에 위에 프로덕트 4과목이 있고요. 제일 위에 그걸 포괄하는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 9개잖아요. 그걸 다 둘러싸고 있는 에틱스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경향을 보면 계속해서 이제 에틱스는 커지고 있고요. CFA 협회에서 자기들이 이제 만든 거잖아요. 예, 커지는 것 같아요. 다른 과목 비중은 계속 좀 들쭉날쭉하고요. CFA의 장점이자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프랙티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쪽의 비중을 늘리고요. 그렇지 않은 조금 덜 중요한 건 빼고요. 그 과목단에서도 지금 굉장히 핫한 쪽의 비중을 늘리고요. 조금 지나간 쪽의 비중을 줄이고요. 저희 입장에서 뭐가 안 좋을까요? 책을 새로 사야죠. 재수하시면. CFA를 하다 보면,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바뀌니까, 저도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이제 말씀을 드리려면. 그런데 수험생 입장에서도 어쨌든, 목적이 있으실 거잖아요. CF를 시작하신 목적이. 그게 좀 이제 정확해야 된다는 건데, 첫 시간이니까 좀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죠. 그게 굉장히 정확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실제로 가서 공부를 하려다 보면 올해랑 내년이랑 이제 조금 달라져 있으면 이제 힘듭니다. 책도 새로 사야 될 것 같고, 내용도 좀 다르니까 새로운 걸 익혀야 될 것 같고, 연대는들 하시죠. CFA는 무조건 빨리 되셔야 됩니다. 다만 조금 혹시나 이제 동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너무 늦지 않았을까라는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공부하는 건 쭉 어쨌든 이 금융이라는 언저리의 업계에 계실 거면 언제 하셔도 늦진 않았는데요. 분명한 건 빨리 하면 할수록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주 드리는 얘가, 그분한테는 죄송한데, 제가 이제 2003년에 시작해서 2006년에 이제 차터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벌써 오래됐네요, 그것도. 제가 그때 처음 2003년에 2004년에 레벨 2를 봤는데, 그때 같이 공부한 분이 누가 있었냐면, 저랑 같은 이제 업계에 계셨던 분이 계셨어요. 만났죠. 스터디 그룹 하면서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2000년에 땄대요, 레벨 1을. 2000년이면 굉장히 빠른 거고요. 그 당시 CFA를 알고 계셨으면 굉장히 빠른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대단해 보이잖아요. 레벨 1 하면 저 옆방에서 레벨 2, 레벨 3 하면 좀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지난주까지 제가 레벨 3를 했는데 그분들은 어떨까요? 얼굴이 그냥 똑같아요. 여러분이나 그분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레벨 1 하는 입장에서 레벨 2를 하는 입장에서 그때 하셨다니까 되게 대단해 보였어요. 근데 그분도 이제 회사 여기 직장인들이 있을 텐데 바쁘잖아요. 일도 많고. 그러니까 공부하는 환경이 안 되죠. 사실 오프라인 오신 분들은 사실 대단한 분들이에요. 여기 교통비 들여서 시간 들여서 돈도 더 비싼데 굳이 여기로 오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더 많이 집어넣고 인풋을 많이 넣고 리소스를 썼으니까 더 좀 각오가 좀 남달리 공부해서 꼭 되겠다는 분들이 이제 주로 오세요. 근데 저는 오프라인 다 했어요, 1, 2, 3를. 근데 쭉 갔는데 그분이 대단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연락이 끊겼어요. 그분이 그 근처여서 제가 뭐 주말 같은데 도서관에 가면 그분 만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같이 전 담배를 안 피니까 그분 담배 피는데 이제 커피 마시면서 우리가 이걸 꼭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질문을 계속 하면서 있었죠. 이게 나이 먹고 뭐 하는 짓일까요? 저는 늦게 했거든요. 뭐 하는 짓일까요? 뭐 이런 걸 했는데 2009년에 그분을 다시 만났습니다. 저는 강사로, 그분은 학생으로. 2000년부터 2009년 하셨으면 10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 만났으니까 그분도 뻘쭘했고 저도 뻘쭘했겠죠. 얘기는 뭐냐면 그분은 하다 보면 이게 직장생활 아마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학생분도 계신 것 같은데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게 내가 뭔가 파먹힌다는 느낌? 내가 소진된다는 느낌이 있어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러면 자기 개발이라는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려고 주변을 둘러봤지 마땅치 않아요. 그런데 알아보니 파이낸스 언저리에 계시면 CFA는 대충 알아요. 근데 어렵긴 한데 괜찮대요. 그러니까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면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CFA 가장 어려운 점. 길다는 겁니다. 저도 영어 되게 못했거든요. 지금도 뭐 썩 훌륭하진 않습니다. 영어? 그닥 허들이 되지 않습니다. 중학교 잘 나오셨으면 문제 없어요. 어차피 쓰는 영어 계속 쓰거든요. 근데 그럼 뭐 재무적인 깊이? 그렇지 않습니다. 해보시면 다 할 수 있어요. 금융업 원저리에 계신 분들은. 뭐냐면 성실함, 끈기 플러스 주변의 환경이 필요합니다. 날 도와주는 환경. CFA 이제 여의도 가면 꽤나 있잖아요. 명함 주고받고 하면 CFA 뒤 이름 뒤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게 똑똑해. 아닙니다. 너도 고생했구나. 최소한 성실했구나. 이거는 반증이 됩니다. 성실함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주변에서 도와줘야 합니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제가 레벨 1, 2, 3를 다 했거든요. 지금도 저의 이제 자랑이자 뭐 약간 좀 뭐 부끄러운 포인트이기도 한데 회사에서 레벨 1, 2, 3를 다 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늘 같은 소리를 합니다. 회사를 포기하시면 됩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일 뿐. 이게 안 됩니다. 회사 생활과 이걸 같이 하는 게 병립이 안 돼요. 제가 CFA 공부했던 그 3년이 제 인생 국가가 제일 바닥을 찍었던 3년입니다. 회사를 포기하고 간 거죠. 그렇게 절박했으니까 된 것일 뿐입니다. 저는 그 환경에 도움이 된 거죠. 드리려는 말씀은 레벨 1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학원에서는 싫어할 수 있는데 레벨 1에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포기하려면 지금. 코스트 베네핏 어널리시스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기다 뭘 넣어요? 돈 넣죠. 3년 갈아 넣으셔야 되거든요. 물론 3년 내내는 아닙니다. 뭐 학원 대충 이렇게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 조금 보는 척 하다가 또 잊어버렸다가 또 죄책감 느낌 한두 개 보다가 잊어버렸다가 기억 어차피 안 나는데 2달 남기고 어떡하지 이러고 보잖아요. 다 똑같거든요. 뭐 다 비슷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내가 되게 힘들게 6, 7개월을 보내야 돼요. 얘 때문에. 1년에 6, 7개월을. 그리고 시험 언제 있습니까? 우린 12월에, 레벨은 12월에도 한 번 있지만 통상 6월에 보셔야 되거든요. 6월에 봐야 되면 가장 빡세게 한두 달 갈아야 되는 게 5월, 4월 중순부터 6월 중순, 그때까지인데, 그때가 봄이란 말이죠. 시기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냐고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특히, 이게 호르몬이 약간 이상합니다. 봄이 되면 온도가 있고 바람이 살랑 불고 이렇게 되면 호르몬이 날뛰어요. 그때 도서관에 있는 게 굉장히 이게 불행한 일입니다. 근데 그분은 10년 내내 공부는 안 하셨겠지만 10년 동안 버린 거거든요. 여러분 인생의 하이라이트 봄날에 10년의 봄을 날리실 거면, 그리고 그 기간에 돈을 계속 내실 거면, 뭐 학원이야 뭐 조금 이렇게 계속 뭐 백업 해준 게 있다고 해도 등록비 내셔야 되잖아요. 응시료는. 그 돈 계속 내시면서 고통 받으시면서 인생을 못 즐기시면서 하실만한지 생각을 다시 해보셔야 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변에서 하면 다 하라고 합니다. 들어보고. 근데 몇몇은 제가 말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회사에 있는 후배들도. 제가 한다 그러니까 이제 찾아오거든요. 근데 말립니다. 네가 생각하는 거하고 이건 맞지 않다. 대부분은 맞습니다. CFA가. 금융업에서 무슨 일을 하시든 맞을 겁니다. 심지어 뭐 개인 리테일 영업을 하셔도 마찬가지고요. 기관 관련된 세일즈를 하셔도 마찬가지고요. 뭐 자산운용이나 리서치는 뭐 그냥 100%고요. 뭐 리스크 관리 쪽에도 영향이 있고요. 다 영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부분에서 좀 내가 당장 원하는 게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거는 한 3가지 정도는 효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이제 학생들 취업할 때. 한 레벨 1, 2 정도 패스하면 살짝 읽어줍니다. 그러니까 원서가 통과될 가능성을 좀 높여주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금융회사들 기준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일단 금융회사에 들어오면 이제 직장인이 됐으니까 이제 천천히 뭐 이제 놀고 먹으면서는 안 되죠. 회사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뻑하면 계속 이제 뭐 구조조정 몇 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일단 살아남아야 미래가 있죠. 생존. 생존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제 머리 든 건 있대. 뭐 이런 거죠. 3번째는 성장인데요. 말씀드린. 하다 보면 내가 뭔가 좀 올라가야 되겠는데 올라가려니까 지적인 부분에 갈급함이 있으면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좀 주변에도 오해하시는 분들 중에 이게 CF의 무용론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제가 말리는 것도 있다 그랬잖아요. 어떤 몇몇 분들한테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꿈꾸는 거랑 다르면. 근데 오해가 있는 게 그런 분들 제외하면 오해가 있는 게 뭐냐면 제가 리서치에 지금 있긴 하고 예전에 이제 IB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친구들이 공부해봤던 친구들 대학교 때 와서 한 1, 2년 있으면 한 얘기 그래요. 실무에서 훨씬 많이 배운다. CF를 굳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 시간이 낭비였던 것 같다. 이제 거기서는 뭐 이렇게 공자님 말씀 이제 훈장질 안 합니다. 이제 해봤더니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 합니다. 이렇게 두고 보면 언제 걔들이 느끼냐면 한 4년, 5년 돼서 이제 대리 달고 내가 이제 좀 날라다닌다라고 할 때쯤 느낍니다. 당장 실무는 현업 가서 배우는 게 빨라요. 그리고 그걸로 인정받거든요. 근데 그쯤 돼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거기서 뭔가 다른 아이디어 그리고 특정 부문에 대해서 지식적인 깊이가 없이 그냥 선배가 가르쳐준 대로 하던 거에 대해서 내가 판단을 해야 될 때 이때 이제 한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깊이가 있고 그것들을 계속 현업이랑 묶어가면서 했던 사람들은 이게 탄탄하게 뿌리가 내려져서 그냥 나무가 굵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얄팍하게 그냥 현업 그때그때 하는 거 이제 왜냐하면 그것만 해도 힘들거든요. 주 40시간 지금 얘기하는데 뭐 어지간한 회사들의 핵심적인 부서라고 하는 곳들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어부성설입니다. 평온하게 주 40시간씩만 일해서는 점프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늘 그렇게 주 100시간씩 일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특정 시점에서는 좀 그런 이제 집중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대부분 잘 안 됩니다. 근데 일을 그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그냥 시키는 거 하기도 버거워요. 그걸 언제 내가 공부해가면서 깊이 있게 이해하면서 합니까?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위로 올라가게 되면 더 거기서 한번 점프업할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효용을 가지고 보셔야지 이걸 가지고 그냥 막연히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다시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게 정말 내 인생의 3년을 넣고 이 돈을 넣고 이걸 혹시 다른 데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분명히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이제 첫 시간이니까 좀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에쿼티를 제가 하는데요. 에쿼티를 해보면 레벨 1 단에는 저도 잘 몰랐어요. 레벨 2 넘어서 레벨 3쯤 가니까 이제 조금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뭐가 보이냐면 제가 가르쳐봐도 마찬가지인데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하고 에쿼티하고 그 코퍼레 파이낸스는 3개가 긴밀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개념들을 서로 돌려가면서 서로 적용하는 부분이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이해가 있으면 다른 쪽을 보기가 쉽고요. 다른 쪽을 미리 배워놨으면 제가 설명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제가 에쿼티를 해보니까 왜 굳이 에쿼티에다가 이렇게 넣는지 모르지만 온갖 에셋 클래스 전반에 대한 내용들을 여기다 다 때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긴 드립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수요 조사를 하는 거고요. 요 세 과목은 이게 그게 좀 연결된다는 걸 알게 되면 나중에는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쾌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는 거였구나라고 해서 내가 조금 저 밑단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위에서 내려다보는 느낌이 있어요. 요 금융에 대해서. 그래서 어쨌든 요 세 개는 연관이 돼 있는데 아마도 제가 이제 강의하는 내내 연관된 부분들이 계속 튀어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들이 있을 때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건데 일단은 들으신 분도 있고 안 들으신 분도 있는 것 같으니 제가 기본적인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혹시나 제가 기본적인 설명만 들으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이해 안 돼요. 괜찮아요. 그거 먹고서 배울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되돌아오실 거예요. 리마인드 될 거니까 기본적인 설명을 듣고 이게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 그렇다면 실제로 에쿼티의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면 그 부분들 가지고
에쿼티에 대한 이해를 이제 넓혀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중간중간에 드릴 겁니다. 아, 그런가 보다 하세요. 그런가 보다 하세요. 이런 표현을 할 건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일단, 그렇게만 알고 단편적으로 넘어가도, 나중에 제가 반복하든, 다른 과목에서 반복되든, 돌아가서 맞춰질 거다구가, 물론, 공부를 계속 하신다는 가정하에, 퍼즐이, 그러니까 복습이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넘어가시면 겠습니다. 일단 저 컨텐츠 서머리를 보시면요, 저는 이렇게 강의할 건데요. 서머리를 드려요. 이게 제가 보기에 뭐 약간 엉성한 면이 없지는 않으나 효용은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평을 받고 있어요. 쓰신 분들에게.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제가 막 판서하면서 설명을 드려봤더니 판서하는 걸 따라 쓰느라고 제 설명을 놓쳐요. 근데 이게 에쿼티가 계속 양이 점점 좀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따라지지가 않아서 제가 판서하는 내용을 그냥 갖다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제가 판서하는 내용을 보고 적으실 내용이 이렇게 적으시기 전에 한번 보세요, 서머리를. 서머리를 보시면 이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안 적으셔도 되겠죠? 다만 그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내 언어로 내가 나중에 복습할 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메모를 하시면 되고요. 혹여 일부 여기 적지 않은 내용 중에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그때만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서머리를 드리고 서머리로부터 하는데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배웠던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깊이도 있고 내공도 있고 잘 가르치신다. 수업을 잘 들었어요. 근데 집에 가서 책을 딱 폈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노출을 폈는데 적힌 게 없어요. 암담한 거거든요. 이제 앞에서부터 읽기 시작하면 이제 영어도 딸리고 읽히지도 않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이분이 어떻게 했냐, 왔다 갔다 하면서 강의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좀 하다가 몇 페이지 넘겨서 얘기했다가 딱 돌아왔다가 제가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시험 목적에 충실하게 LOS 순서대로 그대로 합니다. 어지간하면. 근데 조금 바꾸는 게 좋겠다고 하면 아마 한 개, 뭐 많아야 2개 정도 LOS 순서를 바꾸긴 할 건데 이거 다 말씀드리고 갈 거고요. 여기 있는 LOS 순서대로 서머리도 그대로 이제 따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서머리 먼저 보고 설명 다 드리고 책으로 와서 밑줄 긋고 정리하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서머리하고 책 밑줄 긋은 거랑 이렇게 대응시키면서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콘텐츠 2페이지, 페이지 2 보면 LOS가 이제 36부터 있어요. LOS가 그거죠. 얘들이 주는, CFA가 주는 시험 범위잖아요. 그래서 시험 범위를 봐요. 36, 37, 38. 요 세 개의 리딩이 하나 있고요. 요게 하나의 세션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게 스터디 세션이라고 하는 건데 모르셔도 되죠? 12번으로 묶여 있고요. 그 다음에 39, 40, 41이라고 하는 게 스터디 세션 13이라는 걸로 묶여 있어요. 에쿼티는 이렇게 6개로 있습니다. 세션은 뭐냐면 큰 주제예요. 얘는 소주제들입니다. 이 리딩들은. 그래서 세션 12의 주제가 뭐냐면, 안 적어서 되어 있다가 저 서머리 뒤에 가면 있어요. 세션 12의 주제는 마켓입니다. 시장. 자산시장, 주식시장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데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거기 서머리 LO36에 보시면 LO36에 마켓의 오가니제이션 앤 스트럭처 이렇게 적어놨죠.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시장의 중요한 제도는 뭐가 있고 뭐 중요 기관들은 뭐가 있고 에셋의 종류는 어떻고 시장의 유형은 어떻고 딱 들어도 재미없죠. 오늘 별로 재미없어요. 그 얘기들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LO37에 가면 마켓 인디시스, 인덱스 아시죠? 지수, 종합주가 지수, 뭐 S&P 500 이런 거, 그런 거 이제 얘기 말씀드리고 어떻게 만드냐, 뭐 특징이 뭐냐 이런 것들 설명드릴 거예요. 38에는 마켓의 이피션시인데요. 시장의 효율성, 그러니까 효율적이라는 게 뭔지 이제 이따 설명드릴게요. 다 뭐냐면 세계 보세요. LO36, 37, 38에 제일 앞에 타이틀은 다 마켓으로 시작하죠. 시장 얘기예요, 시장 얘기. 자, 여기 시장 얘기를 기본적으로 깔고, 그 다음에 LOS 39, 40, 41의 주제가 뭐냐면 밸류에이션입니다. 가치평가. 아까 제가 밑단에 4개 기본적인 툴을 배우고 윗단에 4개는 프로덕트 에셋클래스라고 그랬잖아요. 레벨 1, 2에서 가장 익히면 뭐냐면 이 4가지 에셋들의 밸류에이션입니다. 밸류에이션. 특히 레벨 2에서는. 이 각각의 픽스 인컴, 에쿼티, 얼터너티브 드리비티브의 밸류에이션, 가치가 얼마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투자에서 결정을 할 거니까 가치가 저평가돼 있으면 사서 이익을 보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인데 레벨 1에서도 밸류에이션에 대한 기초 입문 소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LS 39에는 에쿼티 오버뷰라고 돼 있죠. 그래서 보통주와 우선주가 어떻고 뭐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들 할 거고요. LS 40에 가면 이제 그 밸류에이션 가치 평가를 할 때 주식 가치 평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통상 매크로 환경 한번 보고요. 뭐 금리나 뭐 GDP 경기나 뭐 인플레이션 이런 거 보고 그 다음에 내려오는 게 실제로 우리가 주식 밸류에이션 한다고 하면 시작하는 게 인더스트리입니다. 산업. 어떤 산업이냐, 이 산업의 환경은 어떠냐, 미래는 어떻게 가냐, 전망 이런 것들을 보고요. 그 다음에 컴퍼니.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 무슨 제품과 서비스, 어떤 엣지가 있냐, 강점, 약점, 얘들이 가진 파이낸셜 스트렝스는 어떠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련된 것들이 LS 40에 있고요. LS 41은 실제로 에쿼티 밸류에이션 하는 걸 간단한 걸 해봅니다. 간단한 거. 그러니까 레벨 2에 가면 에쿼티 밸류에이션만 주 9번에 걸쳐서 저를 만나서 이제 할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내용들이 있고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제 만들어서 갈 거고요. 뜬금없이 그 뒤에 LS 56 보이세요? 얘는 이게 그 타이틀 테크니컬 어널리시스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데 들어보셨어요? 기술적 분석. 왜 차트 그래프 그려가지고 뭐 이동 평균선이 어쩌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에쿼티가 뭐게 아니에요. 원래는 어디 있었냐면 퀀트에 있었습니다. 퀀트. 근데 이게 어디로 빠졌냐면 작년인가부터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로 빠졌어요. 지금은. 그리고 세션도 이게 3인가 그렇고요. 아니다, 3인가. 하여튼 LS 3이 아니라 하여튼 이 56으로 LS 56으로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할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엄청 양은 많은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재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일 마지막에 제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마지막에 잘 끝나야죠, 엔딩이. 근데 제 수업은 항상 마지막에 인상들이 좀 긁어지고 나가세요. 왜냐면 이게 시험 많이 나와봐야 2문제, 뭐 3문제 이래요. 그러니까 CFA 시험에 오전에 120문제를 180분에 풀고, 그죠? 오후에 똑같이 120문제를 180분에 3시간에 풀고 이거잖아요. 아니 그런데 2문제, 그 전체 240문제에서 2문제 나오는데 얘를 하라는데 양은 이따만큼 주고 할 건 많고 그러는데 그 비중이 작으니까 제가 많아야 1시간 반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후다닥 하고 넘어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이 안 좋아요. 재미도 없고 저도 하기 싫어요. 근데 마침 얘가 포트폴리오 매니저로 빠졌다. 물론 그 전에 퀀트 때도 그냥 제가 했는데 왜냐면 그것도 이제 퀀트 선생님이 처음에 이거 뭐 모르겠다. 주식에서 많이 쓰니까 주식에서 해라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받은 거예요. 초짜 강사 때. 제가 힘이 없으니까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래 했네요. 한참 했어요. 근데 이게 빠졌대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로 가서 그쪽에서 하게 제가 드디어 나도 이제 해피엔딩이 있다 그러는데 갑자기 지난주에인가 연락이 왔어요. 이 전달이 잘못돼서 준비가 안 되셨대요. 그래서 저보고 마저 하래요. 그래서 그냥 요번까지는 저하고 하셔야 돼요. 이게 있습니다. 하여튼 요거는 그렇다고 치고 하여튼 요거 중심으로 제가 쭉 설명을 드릴게요. 넘겨보세요. 서머리 3페이지. 보시면 스터디 세션 12에 마켓이 타이틀이다라고 돼 있고 LS 3개 쭉 제목만 적어놨어요. 자, 이제 4페이지 가봐요. LS 36에 A번. 지금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시장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할 겁니다. 주식시장, 자산시장. 자,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LS 36에 A번 보세요. 그 위에 타이틀이 제가 뭐라고 썼냐면 Functions of Financial System 이렇게 적어놨죠. 뭐냐면 이거 서머리 책으로 보세요. 99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파란색 글씨로 LS 36에 A번 하면 Explain the main functions of financial system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서머리에 적어놓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LOS의 키워드를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LOS도 서머리에 해놓은 거죠. 근데 이거는 한 줄짜리니까 괜찮은데 어떤 거는 LOS만 막 3줄, 4줄 이래요. 그럼 이제 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제가 압축시켜서 여기다 적어 놓은 거예요. 자, LS 36의 A번은 뭐냐면 파이낸셜 시스템의 펑션입니다. 기능. 파이낸셜 시스템, 금융 시스템이라는 것들은 무슨 역할을 하냐, 무슨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는 건데 그게 3가지예요. 보시면 첫 번째 작은 땡 트랜스퍼 에셋 앤 리스크 이렇게 돼 있어요. 에셋과 리스크를 트랜스퍼하는 역할이 요 파이낸셜 시스템, 금융 시스템의 기능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에셋이 있다고 쳐. 가장 대표적인 에셋이 돈이죠. 자, 머니의 공급자가 있습니다. 돈이 남아요. 자금의 공급자가 있어요. 대부자.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자금의 차입자가 있겠죠. 그러니까 돈이 남는 사람이 이 돈을 가지고 항아리에 묻어놨는데 이거 별로 의미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저기다 빌려주면 내가 이자라는 걸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빌려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지금 당장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아니면 지금 당장 먹고 살 게 없어요. 돈이 필요해요. 생활자금 빌리고 싶은 사람이 그 돈을 빌립니다. 그리고 빌린 돈에 대한 대가를 주죠. 이게 이제 이자고요.
이게 어디서 일어나냐면 파이낸셜 시스템이라는 것 안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따가 이 파이낸셜 시스템 안에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중간자들, 인터미디어리에 대한 얘기가 있거든요. 돈 같으면 어때요? 통상 중간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은행이죠. 은행이 이제 예금을 받고요. 그걸 가지고 있다가 그 필요한 사람한테 대출을 해주죠. 중간에서 이제 은행들이 그 역할을 해줍니다. 그게 일어나는 곳이 이제 파이낸셜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리스크는 무슨 뜻일까요? 리스크를 트랜스퍼한다는 것. 자, 우리 모두가 지고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차를 운전을 해요. 운전을 하면 무조건 책임보험을 들게 하죠. 뭐냐면 누군가 언젠가 어디선가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교통사고가 납니다. 특정 퍼센트의 교통사고는 나요. 우리는 모두 그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번 내가 그 당사자가 되면 큰 손실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미리 나누는 거죠. 그래서 보험료, 보험 프리미엄이라는 걸 보험사에 내면 보험사가 그걸 들고 있다가 모두에게 들고 있다가 특정 퍼센트의 사고가 나면 거기다 이제 배상을 해주죠. 근데 내가 사고가 나면 내가 낸 보험료보다 훨씬 많은 그 보험금을 받으니까 오케이인데 내가 그냥 단순히 보험료만 냈던 사람은 좀 억울하죠. 억울하긴 하지만 그 중간에 내가 얻는 게 있죠. 안전이라는 걸 얻었잖아요. 프로텍션. 혹시나 내가 잘못되더라도 내가 이 큰 비용을 충당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리스크죠. 모두에게 있던 리스크들을 특정한 돈을 그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고 보험사가 끌어안고 있다가 실제로 발생된 쪽에 이제 배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파이낸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겁니다. 책으로 보면 99페이지에 보세요. 예를 36의 A번 밑에 첫 번째 줄이요. The three main functions of the financial system. 그러니까 파이낸셜 시스템의 세 가지 메인 펑션이에요. 1번, allow entities to save and borrow money.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고요. raise equity capital. equity capital을 raising 하고요. 그다음에 manage risk. 리스크를 관리하고요. trade asset currently owned in the future. 특정한 에셋을 지금 바로 거래하고 지금과 미래를 거래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있는 어떤 특정 자산에 대해서 현재에 매매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현재와 미래를 매매하는 것도 가능하죠. 이걸 futures, forward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선도 선물 거래를 통해서. 그리고 and trade based on their estimate of asset values.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면 이 에셋들을 오고 가게 한다. 어디서? 이 금융시장에서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다시 서머리 들어와서 두 번째는 determine interest rate. 이자율을 결정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라는 겁니다. 아까 또 돈을 빌려주는 쪽, 돈을 빌려가는 쪽, 이 둘이 서로 협의된 그 대가가 이자율이죠. 이자율을 결정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자율이 대부분의 자산의 가격을 결정해버리잖아요. 그렇죠? 자, 3번은, 세 번째는 allocate capital, 캐피탈을 allocate 합니다. 자, 요 두 가지도 다시 치고 나서 보면 99페이지 하단에 2번 determine the return, 리턴을 결정한다. 그 리턴이 뭐냐면 그 괄호 안에 interest rate 이렇게 돼 있죠. 이자율을 결정합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내려오면 allocate capital to its most efficient use. 캐피탈을 가장 효용이 극대화되는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배분합니다 라고 하는 게 금융시장의 역할이에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제가 따로 한번 설명을 더 드릴게요. 일단 이렇게만 정리해 가세요. 그럼 시험에 만약에 다음 중 파이낸셜 시스템의 펑션이 아닌 것은 이라고 하면 요 세 개에 속하지 않는 것들을 찍으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일단 첫 시간이니까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면 각 LOS가 있잖아요. 각 LOS. 그 LOS에 보면 앞에 적으면 한두 개, 많으면 서너 개는 뭐냐면 서브 LOS가 있죠. LOS 36개 A, B, C, D, E, F, G 이렇게 있잖아요. 서브 LOS. 우리는 LOS 36개 A번을 지금 했고요. 근데 앞에 몇 개는 서론입니다. 출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는 하는 서론이에요. 근데 그 서론을 보고 나중에 이제 핵심적인 부분들은 그 뒤쪽에 좀 나오게 돼요. 대부분은 이런 것들로 시작합니다. 자, 넘겨보세요. 책은 이제 101페이지 가시고요. 서머리는 지금 보고 있는 4페이지 아래쪽. 서머리부터 볼게요. B번은 뭐라고 썼냐면 Classifications of Asset and Market. 에셋과 마켓을 분류해요. 왼쪽에 그 에셋의 분류 네 가지를 제가 해놨죠. 박스에 볼게요. 제일 왼쪽에 보면 에셋은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어요. 나눌 수 있다는 얘기죠. 첫 번째 파이낸셜 에셋, 두 번째 리얼 에셋이에요. 금융자산이라는 건 뭘까요? 은행 예금, 주식, 채권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리얼 에셋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실물자산. 부동산 같은 것들이죠. 아니면 커머더티, 귀금속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기업이면 내가 주는 기계장치들 이런 것들 다 리얼 에셋이겠죠. 자, 또 다른 분류도 있어요. 오른쪽으로 넘으면 증권으로 국한하면 크게 분류하면 debt security와 equity security 두 가지로 나누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차입한
debt이냐 아니면 지분을 표창하는 equity냐. 크게 보면 뎁과 equity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다는 거고요. 그 오른쪽 박스 보시면 퍼블릭이냐 프라이빗이냐인데 이건 어떤 뜻이냐면 퍼블릭은 상장돼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거래소라는 게 있어서 상장돼 있으면 퍼블릭 이렇게 얘기하고요. 프라이빗은 비상장되어 있는 상태. 사적으로 거래되는 OTC 마켓에서 그걸 프라이빗이라고 합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그 오른쪽에 피지컬 드리비티브하고 파이낸셜 드리비티브가 있죠. 그래서 드리비티브는 크게 나누면 그러니까 파생 상품 얘기하는 거죠. 파생 상품은 실물 파생이 있고요. 금융 파생이 있어요. 실물 파생은 뭘까요? 기초자산이 원유 이런 거요. 유가를 뭐 한 달 뒤에 내가 배럴당 뭐 $120에 산다 뭐 이런 것들. 그렇게 정해놓는 게 이제 금융파생, 실물 파생이고요. 금융파생은요, 이자율, 환율,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파생상품 만들면 파이낸셜 디리버티브라고 하죠. 책으로 보면 101페이지에 LO36의 B번 아래로 보시면 파이낸셜 에셋은 금융자산들 뭐 블라블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냥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으면 넘어가시면 돼요. 리얼 에셋은 보시면 두 번째 줄에 그 볼드체로 되어 있죠. 굵은 글씨. 그러면 include real asset, equipment 뭐 등등등 있어요. 그 밑에 패러그래프 첫 번째 줄 중간 뒤에 보시면 debt security는요, promises to repay borrowed funds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그 빌렸는데 나중에 되갚는 거, 되갚을 의미가 있는 거, 요게 debt이고요. equity는 represent ownership position, 그러니까 오너십 지분권을 표창하고 있는 거, 요게 이제 equity고요. 본트 패러그래프 첫 번째로 퍼블릭 시큐리티는 퍼블릭 가로대에 그렇게 적어놨죠. 퍼블릭글리 트레이디드 상장돼서 거래되고 있는 걸 퍼블릭이라고 하고요. 프라이빗은 세 번째 줄 중간에 있는데요. 요거는 비상장인 상태. 그냥 직관적으로 이게 뭔지만 아시면 뭐 나머지 안 읽으셔도 돼요. 그 밑에 패러그래프 드리비티브 컨트랙이라고 첫 번째 줄 앞에 있는데 이건 두 가지로 나뉜다 그랬죠. 두 번째 줄 앞부분에 파이낸셜 드리비티브 컨트랙, 세 번째 줄 중간 뒤에 피지컬 드리비티브 컨트랙 뭐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켓의 분류인데 이것도 서머리부터요. 4페이지에 하단부 보시면 마켓의 분류가 있어요. 제일 왼쪽에 프라이머리 마켓과 세컨더리 마켓이 있습니다. 요거는 저 뒤에 다시 한번 나와요. 그래서 그때 가서 더 추가 설명 드릴게요. 근데 기본적으로 뭐냐면 프라이머리 마켓 1차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발행 시장을 얘기해요. 주식이나 채권이 처음에 발행되면 기업이 발행했잖아요. 기업이 발행한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되는 그 시점에 누군가 사겠죠. 발행된 거 바로 사는 거. 새 거. 요게 이제 그 프라이머리 마켓이고요. 세컨더리는요. 일단 한번 그 주식을 취득한, 그 채권을 취득한 누군가가, 그 투자자가 실제로 유통시장에서,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에게 재판매하는 유통시장을 의미해요. 통상 주식으로 보면 거래소 같은 것들이 되겠죠. 이거 세컨더리 마켓 유통시장이라고 합니다. 이따가 설명을 다시 드리고요. 그 오른쪽 보시면 이제 마켓을 머니 마켓, 캐피탈 마켓, 자금 시장과 자본 시장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책으로 읽을 건데 자금 시장은 1년 언더의 짧은 자금이 이제 융통되는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고요. 자본 시장, 캐피탈 마켓은 장기로 그 자금이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에요. 그 오른쪽 박스 보시면 또 트레디셔널 인베스트먼트 마켓이 있고요.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 마켓이 있어요. 얼터너티브는 대체 투자, 대안 투자죠. 그러면 뭐에 대한 대체와 대안이냐는 거죠. 트레디셔널에 대한 대체와 대안이에요. 트레디셔널은 그냥 두 가지예요. 주식, 채권. 먼저 스탁. 요 두 가지가 트레디셔널이고요. 얼터너티브는 그 외에 나머지들. 자, 책으로 보면 101페이지 제일 밑에 패러그래프요. 두 줄짜리 읽어볼게요. The primary market is a market for newly issued securities. 새로 이제 발행되는 증권이 그 거래되는 시장이 프라이머리 마켓이고요. 계속 읽으면 subsequent sales of securities are said to occur in secondary market. 그 뒤로는 유통시장에서 거래됨. 102페이지요. 첫 번째 줄에 money markets refer to market for debt securities with maturities of 1 year or less. 이렇게 되죠. 1년 또는 그 이하의 자금 시장. 요게 이제 그 debt 마켓이 money 마켓이고요. 캐피털 마켓은 그 이상. 그 뒤에 있는데 그러려니 나누시면 되고. 포인트 패러그래프의 traditional investment market은 refers to those for debt and equity. 대시냐, 이거티냐, 이 두 가지라는 거고요. 그래서 읽으면 alternative market은 refers to those for hedge fund, commodities, real estate, collectibles, gemstones, leases and equipment. 하여튼 그거 말고 나머지 자주 그런 거 다. 요게 그 alternative investment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니 하세요. 그냥 뭐 직관적으로 봐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뭐 이걸 가지고 설마 이게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낼 거라고 생각은 안 드는데 장담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CFE가
시험 볼 때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성실함의 척도다. 이게 왜냐하면 시험이 우리나라 시험은 그런 게 있잖아요. 요거 중요해. 그리고 그거 빡 공부하면 70점은 어떻게든 되죠. 근데 여기는요. 그게 좀 안 돼요. 구석구석에서 다 나와요. 다 나와요. 이따가 저 뒤에 가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 제가 하여튼 그 실수를 한 적도 있어요. 뭐냐면 안중해 보이는 거예요. 이런 뭐 분류 이런 거였는데 이거는 출제되긴 좀 어렵겠죠? 그랬어요. 그 해 시험에 나왔어요. 뭐지? 그래 그다음부터 제가 이제 말조심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확실히 중요한 건 확실히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뭐 그 나머지 넓은 부문에서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되도록이면 한다고 아주 압축해서 강의하는 게 강의평이 좋거든요. 근데 제가 공부해 보니까 그래서는 좀 어렵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은. 그래서 건들 수 있는 만큼은 건들려고 해요. 자잘하게. 그러니까 양이 좀 많고 좀 자질구레한 것들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도 제 감으로는 85, 90도 채. 그러니까 제가 못 건드린 나머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양이 많은데 구석구석에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다 전반적으로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그걸 다 외워서는 불가능해요. 아마 레벨 1에서도 많이 들으실 거고 레벨 2, 3 가면 더 들으실 건데요. 저도 계속 말씀드립니다. 레벨 2, 3까지 가서도 뭐 중심으로 공부하라고 그러냐면 컨셉 중심으로 공부하라고 계속 얘기해요. 개념. 왜 그러냐면 어느 특정한 토픽에 대해서 개념이 딱 서 있잖아요. 근데 이건 잘 몰라요. 지문이 나오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이 몇 가지 원칙들, 개념들에 대해서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이걸 그 같애라고 지금 맞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한 그 개념 위주로 이해를 해서 대응을 해야 확률이 올라가지 이걸 외워가지고 하시기는 어려워요. CFA 그 요약집이라고 하는 슈에저 받아보고 좀 안 놀라셨어요? 우와, 이만한 책이 영어로 5개. 야, 요새 5개인가요? 문제집까지 6개 뭐 이랬었는데, 제 때는. 이게 요약집이라고? 이제 돌아버리는 거죠. 많아요. 그리고 책을 이제 다 해서 한 권을 뗐어요. 그러면, 와, 한 권을 다 했네? 그럼 기억은 어디론가 가 있죠. 안드로메다로. 다시 이제 돌아오지 나중에 이제 찾아와야 돼요. 결국 시험 보기 직전에는. 근데 돌아가고 없잖아요. 5권이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개념들 중심으로 하시면 2, 3 때는 더 어려워요. 개념 이해 중심으로. 자, 계속 보면 이제 서머리 5페이지 가볼게요. 여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이게 C1인데요. 타입 오브 에셋이에요. 에셋의 유형. 이런 거를 주식에서 하냐고요. 다른 데 과목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포트폴리오 이런 데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저희한테 와 있어서 그냥 제가 설명을 드려요. 그러려니 하시면 되고 직관적으로 이해 못할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보다 하시면 되는데 일단 에셋을 분류해보자. 유형을 나눠보자. 그럼 제일 위에 에셋 있고 그 밑에 5가지로 크게 이제 1차 분류를 해놨죠. 보시면 제일 왼쪽에 보세요. 시큐리티. 증권 형태로 되는 에셋이 있어요. 그럼 그 증권 형태로 되는 에셋은 그 아래 3개가 떨어져 있죠. 뭐 에쿼티, 주식, 그다음에 본드를 중심으로 한 픽스 인컴. 세 번째가 풀드 인베스먼트 비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집합 투자 자산이라고 투자 기구라고 하는 게 있죠. 이따 오늘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면 컨트랙이 있어요. 그 컨트랙은 그러니까 1차 분류에서 그 뎁스 1에서 이제 왼쪽에 2번째 계약도 에셋이에요. 어떤 계약이 에셋이냐면 그 밑에 있는 forward, futures, options 이런 거 다 계약이죠. 그 밑에 인슈런스, 보험 계약도 이것도 내 자산이죠. 보험 계약들. 그 밑에 수압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오른쪽에 커런시 있어요. 화폐, 외국 돈 자산이죠, 당연히. 근데 요거는 이제 뭐만 보시면 되냐면 그 아래 박스 2개가 있는데 프라이머리 리저브 커런시, 세컨더리 리저브 커런시 이렇게 해놨어요. 이따 읽을 거지만 리저브 커런시라는 게 뭐냐면 각국의 국가나 중앙정부나 중앙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통화예요. 왜 가지고 있을까요? 어차피 우리가 글로벌리 무역을 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통화를 일정 부분 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 화폐의 안정화, 화폐 가치 안정화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주로 가지고 있는 건 뭐겠어요? 프라이머리에는 뭐라고 적어놨냐면 제가 달러, 유로 이렇게 적어놨죠. 그 무역의 결제 통화로 사용될 수 있고 비교적 가치가 안정화돼 있고 이런 것들 그런 거 리저브 커런시라고 하거든요. 프라이머리는 요 2개고요. 그 아래 세컨더리는 옌, 파운드 이런 거고요. 그 오른쪽 보시면 커머더티 있어요. 커머더티 원자재들 뭐가 있어요? 메탈, 구리, 아연, 철광 이런 거 있죠. 그다음 그 밑에 그 에너지 프로덕트 있죠. 원유, 가스 이런 것들. 그 밑에 어그리컬처럴도 있고요. 뭐 있어요? 구리, 대두, 콩, 옥수수 이런 것들. 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원자재들이고 다 자산이죠. 에셋들.
제일 오른쪽에 리얼 에셋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얼 에셋은 아까 리얼 에셋 부분 할 때 커머더티나 뭐 리얼 에스테이트나 뭐 다 이게 리얼 에셋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커머더티를 따로 이제 분류를 옆으로 빼놓은 거예요. 중요하다고. 자, 리얼 에셋은 뭐가 있냐면 그 밑에 이 박스 속에 뭐 리얼 에셋 부동산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그다음에 이퀴먼트 등등등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리얼 에셋은 제가 오른쪽으로 화살표 빼놓고 그 박스 안을 작게 그려놨죠. 리얼에셋의 특징, 요 정도는 혹시 모르니까 시험 목적으로 좀 가져가시자는 건데, 이게 뭐냐면, 그렇게 적어놨어요. 장점, 위가 장점이고 아래가 단점인데요. 리얼에셋, 예를 들어 내가 부동산을 하나, 빌딩을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해봐요. 그럼 어떤 장점이 있냐면, 첫 번째 인컴 게인. 빌딩을 임대를 주면 임대료가 들어오죠. 인컴이 생겨요. 인컴. 그러니까 그 좋은 거죠. 두 번째 텍스 어드밴티지가 있어요. 내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 얘에 대해서 계속 감가상각이 일어나죠. 그럼 내 투자금에 대해서 그럼 비용 처리가 가능하죠. 그럼 비용 처리가 되니까 내가 이익이 좀 줄고 그렇다면 텍스를 좀 덜 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디버시피케이션 베네핏이 있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배우셨지만 이제 분산 투자를 하게 되잖아요. 분산 투자를 하게 될 때 핵심은 뭐예요? 코릴레이션이죠. 또 로우 코릴레이션 낮아야 되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우리가 늘 전통적인 S&P 주식 채권과 부동산은 통상 코릴레이션이 낮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산 투자할 때 리얼 에셋들에 투자하는 거 괜찮지 않냐라고 하는 세 가지가 장점이고요. 근데 리얼 에셋을 가지고 있으면 부담되는 게 두 가지인데 그 하나 쪽에 매니지먼트 커스트가 있어요. 빌딩 한번 사면 돈이 안 드나요? 계속 관리해야 돼요. 청소하고 뭐 수도관 뭐 빠졌으면 다시 갈고 공조시설 나중에 낡았으면 이제 공기 안 좋아지니까 배관 뭐 10년에 한번 갈고 뭐 이런 것들 필요하잖아요. 기본적인 관리비가 들고요. 두 번째 오른쪽에 일리퀴더티. 이게 리퀴더티가 떨어져요. 주식채권은 그냥 바로바로 팔 수 있잖아요. 근데 빌딩은 어렵죠. 작자가 나서지 않으면 굉장히 디스카운트해서 팔아야 될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책으로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그 밑줄만 긋고 갈게요.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102페이지 보시면요. L36의 C번, 그 밑에 그 타이틀로 Securities 이렇게 돼 있죠? Security는 뭐가 있냐면, 그 밑으로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볼드체, Fixed Income Security가 있고요. 쭉 내려서 아래쪽에 밑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볼드체, Equity Investment Security가 있고요. 에쿼티는 그 아래 박스, 그 네모난 박스 보시면 커먼 스탁이 있고요. 103페이지에 프리퍼드 스탁이 있고요. 세 번째 박스에 워런트가 있어요. 커먼 스탁, 프리퍼드 스탁은 나중에 이제 자세히 할 거니까 그런가 보다 하시고, 워런트는 뭐냐면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해요. 워런트. 그러니까 이 워런트를 가지고 있으면 특정 주식을 뭐 정해진 가격에 미리 살 수 있는 권리. 워런트예요. 그러려니 하세요. 그 밑에 풀드 인베스트먼트 비클이 있는데 얘는 뭐냐면 무언가 풀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풀링을 했다. 모았다라는 뜻이죠. 그 밑에 박스 4개를 보시면 제일 위에 뮤추얼 펀드, 그 밑에 ETF, 그 다음에 ABS, 그 밑에 헤지 펀드 이렇게 있는데 뭐 간략하게만 시험 목적으로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냥 한번 듣고 이해하고 가시자고요. 뭐냐면 뮤추얼 펀드는 우리가 보면 혹시 주식형, 채권형, 수익증권 가입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예요. 투자자들이 있는데요. 이 투자자들이 여럿한테 돈을 모아요. 돈을 풀링하는 거죠. 이렇게 모아요. 집합을 시켜요. 그러면 여기에 누가 있냐면 이게 이 매니저들이 있어요. 매니지먼트, 에셋 매니지먼트 하는 컴퍼니들이 자산 운영하는 회사들이 자기들이 가진 전문성, 경험, 지식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투자를 해요. 투자를 해서 대가가 나오면 그걸 그 이익을 투자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자기 중간에서 이익 그 수수료를 먹고. 요거거든요. 근데 투자하는 대상이 주식이면 뭐 주식형 펀드, 채권이면 뭐 채권형 펀드, 두 개 섞었으면 혼합형 펀드. 그게 아니라 무슨 특별자산, 그러니까 뭐 실물자산, 부동산, 아까 오피스 뭐 이런 거에 투자했다라고 하면 뭐 특별자산 펀드 이렇게 이제 이름이 달라질 뿐이죠. 이걸 뮤추얼 펀드라고 해요. 돈 모은 거죠. 그 밑에 ETF는 뭐냐면 얘랑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게 불러다가 가져다가 이렇게 여러 투자자한테 돈을 모아서 펀드를 만들었어요. 이게 펀드거든요. 근데 펀드를 만들었는데 이 펀드를 가지고 투자하는 것도 똑같은데요. 통상 예를 들어 이게 ETF 같은 것들로 많이 만들어지는 게 이제 크게 보면 두 종류 같은데 가장 많은 거는 인덱스 펀드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주가 지수를 그대로 추정하는 걸 인덱스 펀드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만들 때 ETF를 만들어요. 어떻게 하냐면 투자자한테 돈을 받아서 지금 현재 종합주가 지수가 만약에 그 벤치마킹이라면 종합주가 지수랑 똑같이 움직이게끔 펀드 안에 그 내용물들을 그 자산들을 넣어요. 뭐 통상 대형주들,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인덱스랑 비슷하게 움직이는 주식들로 넣어서 그 수익률을 그대로 추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놔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만약에 투자자들이 내가 투자한 돈을 언젠가 회수해야 되잖아요. 환매를 할 때, 야, 내 돈 줘라고 하는데 이 돈을 빼주려면 이 안에 있는 자산을
팔아야죠. 근데 이 자산을 팔아서 돈을 주려고 그러면 내가 기껏 이렇게 포트폴리오 쫙 맞춰서 비슷하게 맞춰놓는데 뭘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중간중간에 이게 깨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트래킹 에러가 생기고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이렇게 주식이면 주식에 투자한 거를 얘들한테 나중에 직접 판매해 주지 않고 얘를 상장을 시켜요. 거래소에다가. 익스체인지 거래소에 주식시장에다가 상장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 펀드를 가지고 한 주당 뭐 10,000원 이렇게 10,000원짜리로 쭉 상장을 시켜놔요. 그럼 이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이제 펀드에 대한 지분, 그러니까 이 펀드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가 여기 상장을 시켜놓고 상장된 주식을 주는 거예요. 이 투자자들한테. 그러면 이게 투자자들한테 주식을 줬으니까 투자자들이 만약에 이거를 그 현금화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주식시장에 가서 팔면 돼요. 그럼 새로운 투자자가 와서 이거 나 이 가격이면 살래라고 하면 새로운 투자자한테 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이 새로운 투자자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요. 얘는 그 자체로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ETF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되는 뭐 ETF도 있다라고 똑같죠. 이것도 풀링 시킨 거잖아요. 풀링 시킨 거. 그런 의미고요. 그 밑에 ABS는 이건 뭐냐면 이런 건데, 그러니까 그 만약에 어떤 회사가 있다고 해봐. 이 BS예요. 은행이라고 치죠. 은행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 은행이 한 30조 정도가 그 자본이고 270조 정도가 부채예요. 그래서 300조 정도 에셋이 있어요. 그런데 이 300조의 에셋 중에 예를 들어 200조 정도가 뭐냐면 주택담보대출이라고 쳐봐요. 아파트담보대출, 모기지론. 그래서 모기지를 200조만큼 다 했어요. 그러면 그 모기지가 통상 평균 만기가 15년이에요. 어떤 건 30년, 어떤 건 20년, 어떤 건 5년 이렇게 줬어요. 주택담보대출을. 그러면 내가 조달한 돈, 자기 자본과 예금 등등 받아서 조달한 돈을 다 썼어요. 그럼 은행은 이제 뭐예요? 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요거 가지고 있는데 이걸 조금 효율적으로 새로 더 이제 대출을 해주고 우리 사이즈를 더 키울 수 없을까라고 하면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에셋을 팔아요. 통상 이제 종이회사에 팔아요. SPC라고 하죠. Special Purpose Company 또는 SPV라고 해서 뭐 Vehicle 이렇게 얘기하는데 종이회사에 팔아요. 얘도 회사예요. 그럼 파니까 얘는 뭘 가지고 있겠어요? 200조의 주택담보대출을 갖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얘가 200조에 사오려면 돈을 줘야 되잖아요. 이 돈 어디서 나요? 어떻게 나냐면 얘가 채권을 발행해요. 여기서. 그래서 채권을 발행해요. 이 채권을 발행하는데 트렌치를 이렇게 그러니까 트렌치 층을 좀 나눠요. 요만큼은 200조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이니까 누군가는 돈을 못 갚는 사람이 생기죠. 대손. 그죠? 그러면 돈을 못 갚는 사람이 생기면 이 자산의 가치 자체가 떨어지고 여기에 투자하면 손실을 볼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단 100조는 여기서 나오는 현금 흐름을 우선적으로 줄게. 선순위 먼저 갖다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50조는 두 번째로 줄게. 조금 요거보다는 밑에 중순위. 30조는 그 뒤로 주고 20조만큼은 뭐 에쿼티로 혹시나 뭐 투자할 사람 줄게. 그러면 이 100조라는 거는 등급을 내면 굉장히 좋은 등급이 나올 거라는 거죠. 신용 등급이. 굉장히 좋은 등급이.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이렇게 자잘하게 뭐 예를 들어 수십만 건으로 쪼개져 있는 이런 대출이라면 어딘가 손실이 발생하긴 하지만 리먼이 다시 와서 부딪히더라도 외부 충격이 오더라도 일부는 돈을 못 갚고 쓰러지겠지만 일부는 분명히 갚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지간한 경우에 매우 높은 확실성을 주겠죠. 그러면 이렇게 내가 채권을 발행해요. SPC가. 그러면 이렇게 발행된 채권이 굉장히 좋은 채권이니까 금리는 낮겠죠. 싸게 조달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투자자를 찾아요. 그래서 기관 투자가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이런 기관 투자가 있다고 해봐요. 내가 한 10년, 15년짜리 장기 투자를 좀 하고 싶어. 예를 들어 보험사, 아니면 연기금. 이런 데는 장기간 투자가 좀 필요하죠. 그런 쪽에서 사고 싶어요, 이거. 긴데 되게 안정적인 거. 우린 사고 나면 안 돼. 우린 이거 잘 운용해서 우리 그 보험 가입자한테 돌려줘야 되고 우리 국민들한테 나눠줘야 되니까 연금. 그러니까 안 돼. 아주 안전한 거 필요했는데 여기서 물건이 딱 나왔어요. 그럼 사면 되죠.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얘는 트리플 A는 안 되고 그냥 싱글 A 정도만 돼. 얘는 더블 B, 얘는 투기 등급이야. 뭐 이렇게 등급이 조금 이제 내려오고 리스크는 커지고 수익률은 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채권을 여러 가지 채권으로 쪼개서 다시 재발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 채권들이 뒤에는 뭐가 있냐면 에셋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에셋이 백돼 있는 시큐리티라 그래서 ABS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ABS가 에셋이 백돼 있는데 이 에셋이 모기지인 거를 우리가 MBS 이렇게 부르는 거죠. 모기지 백드 시큐리티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게 이제 ABS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에셋이 꼭 뭐 모기지만 있으라는 법은 없죠. 예를 들어 뭐 학자금 대출, 뭐 스튜던트 론 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게 은행이 아니라 캐피탈 회사라면 자동차 할부 같은 거 많이 대출해 주잖아요. 자동차 할부 대출을 가지고 유동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 일반적인 내가 현대차에다가 뭐 엔진 부품 같은 걸 납품하는 협력사면 내가 현대차에 매출했는데 아직 받지 못한 돈, 이게 매출 채권이죠. 외상 매출금. 그걸 유동할 수도 있고요. 하여튼 뭐가 됐건 에셋이 백돼 있는 시큐리티는 ABS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 하시면 돼요. 에쿼티에서 요거 가지고만 문제가 나오진 않을 건데 나올 수는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에쿼티에다 이런 걸 갖다 넣었으니까. 자, 헤지펀드는 뭐 나중에 다른 쪽에서 이제 배우실 거니까 제가 뭐 깊이 말씀 안 드릴 건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거액의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몇몇 기관 투자자들, 통상 이제 그 큰 연기금들 이런 데서 이제 돈을 받죠. 그래서 내가 굉장히 운용의 전문성을 가진 누군가가 큰 돈을 받아서 통상 이제 여러 그 잘 모르는 투자자가 아니라 퀄러파이드 돼 있는 실제로 잘 아는 기관 투자자한테 돈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운용을 하죠. 굉장히 다양한 전략으로. 이게 왜 좋으냐면 일반적인 아까 여기 있었던 뭐 뮤추얼 펀드 이런 것들은 여러 투자자 개인들 뭐 포함해서 이렇게 돈을 받잖아요. 그럼 감독기관이 규제를 해요. 야, 여러 사람의 돈을 받아서 너 사고 치면 안 돼. 최근에 이제 펀드들 사고 친 것들도 몇 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야, 니들 여러 사람 돈을 받아서 사고 치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서 각종 규제를 걸거든요. 예를 들어 야, 이 사람들 돈 가지고 투자하는데 너 레버리지 일으키지 마. 차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 투자 자금 100억 모으고요. 내가 100억 빌려요. 그래서 200억으로 어느 한 자산에 집중 투자를 팍 해버려요. 근데 이 자산이 잘못됐어. 그러면 잘못됐어도 일부 건지는 건 내가 빌린 돈 먼저 갖게 되죠. 투자자들은 받을 게 없잖아요. 일반 개인들은 난 몰랐어요. 뭐 안전하다고 했어요. 뭐 이러고 이제 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강하게 규제를 해놔요. 레버리지를 일으키지 말아라. 뭐 특정 자산에 너무 집중해서 투자하지 말아라. 이런 규제들이 있거든요. 헤지펀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퀄러파이드 된 이미 다 큰 이 전문적인 판단 능력이 있는 애들로부터 돈을 받아요. 그러니까 규제가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투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조금 높은 리턴을 얻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걸 헤지펀드라고 한다. 자, 그 밑에 보시면 103페이지 하단에 커런시라고 있죠. 커런시는 그 두 번째 줄부터 볼게요. 리저브 커런시라고 돼 있어서 which are those held by governments and central banks worldwide. These include the dollar and euro and secondarily the British pound, Japanese yen and Swiss franc. 아까 얘기한 커런시는 당연히 자산인데 리저브 커런시라는 게 있고 이게 프라이머리가 있고 세컨더리가 있다. 103페이지 제일 밑에 컨트랙이라고 이제 그 타이틀이 있고요. 넘겨보세요. 위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forward contract,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 futures contract, 네 번째 swap contract, 그 밑에 패러그래프에 option contract. 다 자산이에요. 에셋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요거는 드리부터 와서 배우실 거니까 넘어갈게요. 쭉 아래로 내려오면 커머더티 있죠? 커머더티도 당연히 에셋이다. 직관적으로 아시면 되고요. 105페이지요. 제일 위에 리얼 에셋 있잖아요. 요거 이제 읽어볼게요. 밑에 첫 번째 줄. Examples of real assets are real estate, equipment, and machinery. 이런 것들이고요. 그 밑에 패러그래프 Buying real asset directly often provides income, tax advantage, and diversification benefit.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장점. 그리고 however, they often entail substantial management costs. 아까 얘기한 단점 하나. 거기서 두 줄 내려와서 위에서 네 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 they are illiquid라고 돼 있죠. 단점 둘 이렇게. 리얼 에셋은 이런 것들인데 이런 장점과 이런 단점이 있다까지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10분 쉬었다가 계속해서 갈게요.